과식하지 않는 삶. 규칙적인 식사 언제 먹을 것인가. 규칙적인 간헐적인 단식은 절도 있는 식사 그 자체다. 간헐적 소장은 위와 대장 사이에 튜브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길이는 5에서 7m에 이른다. 다음즉 일반적으로 위에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을 때 MMC가 일어난다. 한번 식사할 때마다 장내 세균은 큰 변화를 겪는다. 따라서 간헐적 단식을 할 때도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지켜야 한다. 식사를 마치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저녁을 먹는다면 밥을 먹고 나서 잠들까지 적어도 2-3시간 간격을 두어야 한다. 식사량과 식사 시간이 같더라도 식사를 마치는 시간이 늦어지면 장에 부담이 갈 수가 있다. 당질 제한 정말 필요할까? 한때 당질 제한이 대유행한 적이 있다. 많은 사람이 당이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목청을 높였으며 당질 섭취 자체가 나쁜 일이라는 듯이 몰아세웠다. 확실히 밝히기는 당질이 말로 몸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몸 상태가 나빠졌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질 제한이다. 많은 사람이 당질 제한을 했더니 몸이 좋아졌다느니 머리가 맑아졌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서 당질을 제한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몸 상태를 개선하는 데 역효과를 일으킨다. 현재는 대부분 당질 과잉 상태다. 가공식품이나 과자, 패스트푸드, 단순 당질을 올리는 당, 설탕을 다량 섭취하는 결과다. 원래 당질은 곡물이나 채소, 과일 등을 통해서 섭취해야 한다. 지금 우리의 식사는 채소와 과일이 적고 백미와 밀 같은 도정한 곡물이 많아서 식이섬유가 극도로 부족하다. 한 번 식사할 때마다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오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몸이 쉴 틈 없이 일한다. 이런 현상이 장기간 계속되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증상이 나타난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인슐린은 혈액에서 세포로 당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인슐린 저항성은 이 인슐린 기능이 저하한 상태, 즉 혈액에서 세포로 당질을 충분히 운반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세포로 들어가지 못한 당질은 지방 조직으로 흘러들어서 지방으로 축적이 된다. 지방이 많아도 당질이 세포로 흘러들을 수 없으므로 인슐린 저항성은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 상태를 일으킨다.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면 허용할 수 있는 당질의 양이 제한된다. 세포의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버리는 당질의 양이 제한되면 몸은 비효율적인 에너지 대사를 하게 된다.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을 늘리려면 가장 먼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야 한다. 저항성을 개선하는 방법이 바로 당질 제한이다. 제한식을 하면 인슐린의 저항이 개선되고 체지방이 감소해서 섭취할 수 있는 당질의 양이 늘어난다. 당질 섭취량. 내는 당을 원한다. 내는 당을 원한다. 뇌의 주요 영양소 당질 포도당이다. 그 외에 케톤처럼 불리는 지질 대사 산물도 영양분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면 뇌가 당질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신경세포 기능 저하와 위축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뇌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이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발병하는 당뇨병을 제2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알츠하이머병을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알츠하이머병은 다음 그림에서 구부러진 선처럼 뇌가 정상적인 당질 대사를 수행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건강하게 나이 들음을 나타내는 선처럼 나이 들어도 당질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당질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 뇌는 또 다른 에너지원인 케톤제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상태로는 케톤제 합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알츠하이머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는 뇌 신경세포의 영양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돼 병이 진행된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자신의 처리 능력 이상으로 당질을 섭취하면 남은 당질이 단백질 지질과 결합해서 AGE라고 물질로 변한다. 만성 염증 상태가 개선되더라도 당질을 무제한히 섭취해서는 안 된다. 알츠하이머병과 당질 이용물이라 건강하게 나이 드는 상태, 정상적으로 나이 드는 상태, 당대사, 단백질, 똑똑한 섭취법은 한때 대유행한 또 다른 식사법이 있다. 바로 단백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다. 우리 몸속의 효소는 생체 조직 내에서
만들어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을 섭취해서 아미노산을 다량 흡수하면 몸의 기능이 활성화된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뇌 속의 신경전달 물질이 고갈된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된다. 신경전달 물질의 주 성분인 트립토판이나 케로신 같은 아미노산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는 직접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까닭에 옳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결과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치즈, 우유, 달걀 등을 자주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다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정말 그럴까? 일장에서 언급했지만 다량의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나이 들수록 위의 위산 분비 능력, 췌장의 소화액 분비 능력이 떨어진다. 실제로 위 내시경으로 관찰하면 위 점막은 매년 위축되고 있다. CT를 찍어보면 췌장 역시 매년 크기가 줄어들고 있다. 자신의 분해 능력을 초과할 만큼 단백질을 섭취하면 소화된 양은 분해되지 않고 대장으로 흘러갈 뿐이다. 아프리카 영유아에서 흔히 나타나는 커시오커에 걸렸다면 단백질 섭취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히려 단백질 과다 섭취, 말하자면 자신의 분해 능력 이상이 섭취하는 것이 문제다. 고기를 먹고 난 후에 방귀 냄새가 지독할 때가 있다. 이는 자신의 분해 능력을 초과할 만큼 단백질을 섭취했다는 신호다.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 소화 불량 단백질은 대장으로 흘러들어가서 장내 세균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다양한 대사 과정을 거친다. 이런 일련의 것이 부패라 한다. 부패에서 암모니아, 인돌, 스카톨, 항화수소, 크레졸, 페놀 등의 대사물질이 생성되는데 지독한 방귀 냄새의 원인이 된다. 이 같은 단백질 부패로 생기는 대사물질은 소량일 때는 생태에 필요한 물질로 이용이 된다. 아미노산 대사로 생기는 짧은 사슬 지방산은 그대로 장에서 에너지로 이용이 되고, 인돌은 장내 기생성을 강화하며 푸트레신이라는 물질은 항염 작용으로 장누수 증후군을 예방한다. 그러나 그 향이 지나치게 많으면 몸이 상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대장의 상피세포가 장기간 암미노이아에 노출되면 암모니아 흡수량이 증가해서 세포가 손상되고 이상 증식하게 된다. 항화수소는 주로 된 증상이 변비인 과민성 장증후군의 한 가지 원인이다. 영양의 기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후벽균문, 의관균문, 방성균, 프로테오박테리아문, 푸소박테리아 등 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균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장에 필요한 짧은 사슬 지방산을 합성하려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능력은 어디까지나 저대한 에너지가 없을 때를 대비한 대사 능력이다. 장내 식이섬유가 풍부하면 장내 세균은 식이섬유를 우선 분해한다. 장내에 과다한 부패 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대장암은 식이섬유가 적고 단백질이 많은 식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이섬유 섭취량은 적고 단백질 섭취량이 많으면 장내 암모니아가 늘어나고 짧은 사슬 지방산이 줄어들며 pH가 높아져서 장내 환경이 악화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시골 마을에 사는 민족은 전통적으로 대장암에 걸리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해서 극단적으로 서구화된 식단을 취하자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졌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시골 마을에서도 식단 서구화가 진행되어 식이섬유 섭취량이 줄어들고 단백질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대장암 발병률은 여전히 낮다. 이런 그들이 주식으로 난소화성 전근인 도정하지 않은 수술을 즐겨 먹기 때문이다.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는 난소화성 전분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부패로 생겨나는 독성 물질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이다. 우리는 본래 단백질을 다량 섭취하는 민족이 아니다. 때문에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활발히 작용하도록 유도하는 유전자도 장내 세균도 가지고 있지 않다. 저항성 정분이라고 한다. 저항성 정분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건강한 식사는 영양균형, 끼니 구성, 이상적인 식사법은 말했듯이 오키나와 고령자는 비타민이 풍부한 고구마, 자색 고구마를 즐겨 먹는데 그런 식생활이 장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대는 매일 고구마 먹는 식사법을 실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상정만 해도 스트레스가 아닌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식생을 추구해야 할까? 그 지표가 될 만한 연구가 있다. 2013년 일본의 전통 음식 문화인 와쇼쿠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되어 있다. 선택된 연도도 60년, 75년, 90년, 2005년이었다. 2060년, 1960년 단연 쌀 섭취량이 많고 어패류가 주된 단백질이와 염분 섭취량도 가장 많았다. 아직 가난하던 시절이라 밥과 된장국 절임 반찬이 주를 이루었으며 75년 올해는 식단 다양화가 진행되면서 달걀말이, 샌드위치, 튀김 등등 90년부터 서구의 영향을 받아서 일량이 높아졌다. 라면이나 덮밥 해서 단백질 실험용 지위에게 연도별 식사를 분물형으로 만들어 먹였더니 75년 식사법을 섭취한 지가 가장 오래 살았다. 노화 예방, 학습 능력과 기억력 향상 면에서도 75년 섭취한 지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반면에 단명한 경우는 2005년 식사법을 취한 지였다. 이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75년 전통식 혹은 현재식은 방, 육식, 볶음밥 등을 먹게 한 뒤에 반응을 관찰했다. 실험 결과 75년 전통식을 먹은 집단은 체중 지방량, 신체 비만 지수가 떨어졌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당화 혈색소 수치도 낮아졌다. 장내 세균을 검토해보니 생활습관변에 걸릴 위험을 더하는 특정 세균 질환은 75년 전통식을 섭취한 집단에서는 감소하고 현대식을 섭취한 집단에서는 증가했다. 75년 전통식이 생활습관 병에 걸릴 위험을 덜어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성적인 방법은 75년 무렵에 전통식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전통식 고기보다 생선, 튀김보다 절임, 그리고 된장국, 여기에 서양식을 살짝 곁들인다면 에너지 효율이 좋은 식단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런 거죠.